네, 안녕하세요. 성정길입니다. 오늘도 웅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요즘 시황 어떻습니까? 네, 요즘에 어제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. 지금 뭐 반도체, 뭐 미국 증시, 그리고 한국 증시 다 좋고,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S&P 또 최고점을 달성을 했더라고요. 보시면은 다시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. 그래서 흐름이 다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. 그 이유를 이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는 거, 그 다음에 AI하고 반도체 섹터에서 또 강한 반등이 또 나오고 있는 거, 요 두 가지를 좀 상승 동력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랑 생산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다 밑돌아서요. 요게 이제 또 하나의 좋은 기폭제가 되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연방 준비제도, 페드의 금리 인상 우려가 자연스럽게 더 낮아졌고요. 그러면서 다시 리스크 온 시장 전반의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크게 개선되었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AI 인프라 반도체 쪽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.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뭐 마이크론 할 것 없이 다 좋고요. 그다음에 뭐 마블 관심 있는 분들 있는데 마벨이죠. 예, 그 티커명이 마블입니다. 좋고요. 그다음에 네오클라우드 쪽에 뭐 네비우스나 코어웨이브 같은 쪽들이 그 실적 발표했는데 다 좋게 나오고 있고, 아이랜도 주가 흐름이 너무 좋고요. 예, 막 하루에 막 2, 30%씩 지금 오르고 막 그러거든요. 그래서 아직도 이런 빅테크 이런 쪽들의 이제 수요가 굉장히 크다.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. 그러면서 이제 S&P 500 같은 경우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이제 기술주들이 다시 탄력을 좀 받으면서 S&P 500은 다시 전고점 돌파에 성공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다고 하셨는데, 네. AI랑 반도체 쪽도 그러면 다시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진 건가요? 네, 제가 이제 좋아지는 거를 말씀드린 게 한 2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지지난주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, 저는 요때가 저점이 나온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왜냐면은, 이제 한국장을 좀 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하루에 막 5%, 10%씩 계속 움직이니까 조금, 여기서 더 하락하는 거 아닌가? 공포가 지대한 그런 게 좀 있었는데요. 미국장 같은 경우는 훨씬 낮습니다. 그 디램의 움직임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는 변동성이 작았고요. 그래서 저는 이때 조심스럽게 한 요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. 바닥이 나왔고 앞으로는 변동성은 조금 클 수 있지만 저점은 계속 높여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예, 지금 그 흐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그러면 시장의 관심은 다시 이렇게 최고점, 올타임 하이 넘어설 수 있을까? 여기에 좀 모아질 것 같은데, 네. 속스나 뭐 디램 같은 ETF도 좀 넘어설 거라고 보시나요? 네. 그게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터질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그 웬만한 이슈가 아니라면은, 웬만큼 강력한 그런 악재가 아니라면은 저는 정고점 돌파에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S&P 500이 먼저 뚫어줬고,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나스닥이 뚫어줄 거라고 보이고요. 그 다음에는 SOXX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뚫어줄 거라고 보는데요.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 다음 주에 일어나거나 이런 걸로 보지는 않고, 뭐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좀 길게 보신다면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면 지금 뭐 분할해서 매수하기 되게 좋은 타이밍으로 보면 되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SOXX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지금 21% 정도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는 14%가 빠진 상태입니다. 그래서 아직은 분할 매수하기에는 저는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이고요. 근데 이제 마이너스 10%, 마이너스 5% 이렇게 폭을 줄이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한번 매수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매수를 할지 안 할지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, 지금은 괜찮은 시기라고 보입니다. 근데 요즘에 미장은 괜찮은데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뭐 9천만 원도 깨졌더라고요. 그 네. 비트코인 가격은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걸까요? 네,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
일단은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사이클을 그대로 인지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고래들도 그 사이클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. 그래서 과거의 패턴이 그대로 좀 복사돼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너무 그대로 가고 있어가지고요. 그래서 이제 과거 사이클대로 보면은 10월은 지나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조금 수요가 죽은 거죠. 네, 관심이 없는 거죠. 시장에 관심이 없는 거라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또 이제 워낙 이번장이 반도체 쪽, AI 쪽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리스크 온이 되면서 그쪽으로 주식시장 쪽으로 자금이 좀 쏠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물가도 괜찮고 여러 가지 지표가 괜찮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지금 이제 AI 쪽 관련 기업들의 실적에 집중돼 있는 것 같고 그것들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증명이 되니까요. 여전히 문제 없다고. 그래서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비트코인은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. 비트코인하고 요새 미국 주식 시장이 예전에는 상당히 같이 갔었는데 요새는 좀 디커플링 된 걸로 좀 볼 수 있을까요? 네, 그거는 좀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률적으로 음.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는 항상 예전부터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스닥하고 비트코인하고의 상관관계가 높을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예전부터도 크게 그렇게 막 연관성을 갖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요. 근데 이제 일단은 미국시 주식시장이 죽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그 이제 가능성으로 봤을 때요.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흐름이 좋으니까 비트코인도 조만간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비트코인 한 번쯤 크게 빠질 수 있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뭐 네, 한 5만 달러도 깨질 수 있다. 네, 그거는 아직도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부분일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 부분은 항상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음. 뭐 리스크 관리라는 게 그때를 기다렸다 사냐 뭐 이런 게 아니라 분할 매수죠. 네, 그때까지가 지금 10월이라고 하면은 그냥 영역 잡아서 안전하게 지금부터 한 4개월, 12월까지 내가 뭐 1,000만 원을 사겠다 하면은 지금 당장 1,000만 원을 사는 게 아니라 그 1,000만 원을 4개월에 나눠서 사는 겁니다. 아니면은 조금 뭐 자신 있다. 하락이 나와도 내가 멘탈을 좀 견딜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아예 30% 정도 들어가고요. 나머지 그 4개월 동안을 70%의 돈으로 나눠서 사면 되고요.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웅달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뭐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뭐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치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한 2, 3년 후에 수익률이 더 괜찮을 거라고 보시나요? 개인적인 의견으로. 근데 절대적인 수익률은 비트코인이 클 것 같은데, 이제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수익률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자산 배분을 계속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.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미 많이 모으신 분들은, 비트코인을 목표량을 채우신 분들은 굳이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그 자산이 만약에 내가 1억이다 하면은 뭐 1억까지는 또 많은 돈일 수 있으니까 뭐 1,000만 원이다 하면은 1,000만 원 전체를 다 비트코인에 몰빵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1억, 10억이 되면은 그건 좀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항상 자산 배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수익률과 변동성, MDD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까지 고려한 상태로 자산 배분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음. 네, 잘 알겠습니다. 그리고 요새 뉴스 보니까 다음 달에, 다다음 달이네요. 한 10월 정도에는 엔트로픽이 또 상장 이슈가 있더라고요. 네. 지난번에 스페이스X가 상장될 때 거의 뭐 작은 블랙홀 느낌으로 자금을 싹 빨아들여서 다른 주식들 주가가 많이 빠졌었잖아요. 네. 엔트로픽은 스페이스X보다 시총이 더 클 걸로 기대가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. 아, 그러면 그런가요? 한 2조 달러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네. 만약에 그건, 또 엔트로픽이 상장이 되면 네, 그쪽으로 좀 자금이 많이 또 갈 수 있는데 그러면 네, 일시적으로 또 지수가 좀 크게 빠질 수 있을까요? 네. 저는 이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캐치를 못 했는데, 스페이스X보다 규모가 크다고 하면은, 그쵸,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을 빨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음. 되면은, 뭐 시장의 뭐 변화나, 뭐 충격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, 뭔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, 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가뜩이나
그러니까 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게 유동성이 좀 부족해서 엔비디아 같은 게 많이 못 오르고 있는 것 같다. 이런 말씀을 막 나눴었잖아요. 네. 그럼 엔트로픽도 이렇게 크게 상장이 되고 나중에 뭐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오픈 AI도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IPO를 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대어들이 나오면 주식시장이 계속 못 가는 거 아닐까요? 네, 맞습니다.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할 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. 네. 그래서 미국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, 근데 그거에 또 못지않게 또 재미있는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요. 그게 뭐냐면은, 어, 이제 첫 번째는 그 싱가포르의 테마색이라고 정말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곳이죠. 그런 곳에서 인공지능 섹터에 대해서 투자 비중을 6%에서 15%까지 늘린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음. 또 어마어마한 돈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여기에는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엔비디아, 마이크론 같은 것들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섹터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이 또 하나 나왔고요. 나올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, 엔비디아가 엔비디아의 GPU가 금융자산이 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. 이게 이제 무엇이냐면은 엔비디아 GPU가 너무나도 필요하죠. AI 인프라 사업을 위해서는요. 근데 그것들을 사는 데 있어서 이 빅테크들이 그렇게 현금 창출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하다 하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월가에 있는 기관들, 예를 들어서 뭐 블랙록이라든지 블랙스톤, 브룩필드, 골드만삭스 같은 곳이 데이터 센터를 직접 운용을 하고 그것을 이제 스타트업이나 필요로 하는 것에 임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 GPU를 담보자산으로 삼아가지고 또 금융상품을 만들고요.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을 때 할 때 그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또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큰 돈을 조달하려고 하는 것이죠. 뭐 그래서 MBS 같은 건가요? 그렇죠. 그거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그래서 그 돈이 또 775조가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원래 1000조가 이야. 넘었었잖아요. 근데 여기에 또 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아직 확정은 아닌데, 어,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뭐 싱가포르의 이런 돈과 또 이런 자금들이 들어오면은 또 유동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너무 또 유동성이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또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지지난주였나요? 그, 어, 레오폴드 펀드가 그 시타델에게 어떻게 보면 먹히면서 그 레오폴드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펀드들의 상품들이 종목들이 자산들이 시타델로 다 들어갔단 말이죠. 그러면은 그런 헤지 펀드들은 보통 그런 것들을 이제 한 10% 이상 싼 가격에 줍줍을 한 다음에 시장에 바로 풀어버립니다. 보통은 한두 달 내에요. 근데 이번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. 음.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산 종목들의 미래가 유망하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죠. 그렇게 해서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죠. 헤지펀드들이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또 전략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면은 네, 또 어떻게 또 그 미래가 바뀔지 변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보면서 적절하게 분할 매수로 하다가 너무 높아지는 상태라면은 밸류에이션이 높아진다 느끼면 또 매수를 멈추고 이런 것들을 좀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음. AI 쪽 말씀하셔서, 네. 엔비디아의 젠슨 황의 횡보가 요새 진짜 대단한 것 같거든요. 여기저기 뭐 안 나오는 데가 없는 것 같고, 심지어 그러니까 초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것도 엔비디아에서 구축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그리고 파이낸싱 쪽도 엔비디아에서 되게 힘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, 뭐 예를 들어서 오픈 AI가 좀 재무적으로 지금 조금 안 좋잖아요. 여기에 보증도 서주고 막 이런 것까지 봤거든요.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? 엔비디아가 우선 주가적으로 한번 보면은요, 고점이 236달러 정도였었거든요. 근데 어느새
이제 고점의 3, 4%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. 어,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저도 도안이면 뭐 조금 더 극단적인 용어를 쓰면은 진짜 뒤가 없는 사람처럼 달려가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거 망하면 진짜 다 무너질 것 같은 게 다시 서브프라임 위기가 한 번 더 올 것 같은 그런 정도로 모든 걸 걸고 간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우려가 되면서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해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한때는 190불 이하까지도 내려갔던 것이죠. 그렇다고 보이거든요. 근데 저희가 고래동 공부에서 같이 공부하고 했던 것에서 한 190에서 200달러 사이에 좀 계속 모아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느새 지금 벌써 이제 220불이 넘어가서 고점 대비 3, 4%가 빠진 상태예요. 근데 저는 이제 조심스럽고 제가 뭐 미래를 당연히 뭐 생각은 하지만 당연히 틀릴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. 그렇긴 한데 저는 엔비디아의 흐름이 자신감으로 보이더라고요.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것도 정리를 했거든요. 왜 이렇게까지 엔비디아가 폭주를 할까? 그래서 첫 번째는 엔비디아도 지금 거의 한 6개월, 1년 이렇게 주가가 횡보하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엔비디아의 칩을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. 아, 예.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더 팔 수 있는 건데 돈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너무 좋으면서도 답답한 거죠. 음.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데 그거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요. 그래서 월가 쪽도 가가지고 아까 그런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770조 정도 되는 돈을 또 조달하려고 하는 것이고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이 이유가 우선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. 그 엔비디아의 입장에서 당연히 자사의 칩을 더 많이 팔아치워가지고 더 막강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 욕심이죠. 네. 그거고, 근데 두 번째는 근데 젠슨 왕이 걸어온 길을 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AI 인공지능 시대를 보고 또 요즘에 스페이스X의 흐름이 좋은데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보면은 진짜 스케일이 이거는 진짜 어떻게 뭐 비견할 수가 없어요.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냥 10기가와이트의 그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하거든요. 그럼 그거는 웬만한 하나의 국가의 그런 규모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세계의 천재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미래가 정말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고, 그리고 그 미래의 크기가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. 예를 들면은 뭐 불닭볶음면이 우리나라에서 팔리다가 중동에도 잘 팔리고 유럽에도 잘 팔리고 그러면서 주가가 막 10배 이하로 올라갔잖아요.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. 그거에 뭐 거듭 제곱이 될 수 있는 엄청난 규모라고 저는 이제 보이는 거예요. 실제로 뭐 우리나라의 회장님들이나 엔비디아 젠슨 왕이나 여러 빅테크의 CEO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그 미래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게 아닌가. 그러니까 그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거품이고 이러다가 빅테크도 망하고 이 폭주가 이제 어느 순간 붕괴가 될 것이다. 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 미래를 정말 앞서가서 보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범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. 그런 천재를요. 저는 근데 오히려 그런 쪽에 그러니까 젠슨 왕의 그런 관점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분할 매수하고 있고 예, 그렇게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.